아니,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나랑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기초연금 받던데 나는 왜 못 받아요? 어르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소득재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는 나보다 잘 살고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100만 원이나 받고 통장에 돈도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는 고작 월급 180만 원 받고 집이랑 통장에 돈 조금 있는 게 단데 왜 못 받냐고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홍길동 어르신, 재산과 소득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종류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재산 총액이 같아도 받는 분, 못 받는 분 다를 수 있다고요. 잘 모르겠으면 복달 구독해서 공부하고 오세요. 내 주변 친구들, 같은 직장 다녔던 동료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아버지 모두 받는 기초연금 나만 못 받고 계신가요? 저 할아버지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 32만 3,180원 다 받고 나는 7만 원만 받고 계신가요? 도대체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받는 금액도 다 다른 걸까요? 오늘 내 소득이 얼마나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받던 연금도 중단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현명하게 기초연금 받아가세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공무원 막내딸 복달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시죠? 부부가구 기준 323만 2천원,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 알고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말고 내 소득재산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소득인정액으로 산출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세한 계산식과 재산 환산율은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사는데 연금을 나보다 많이 받는다는 둥, 나는 일을 하나도 안 해서 돈이 없는데 소득인정액이 왜 0원이 아니냐는 둥 항의를 하시는데요. 이미 발빠른 어르신들은 똑똑하게 재산 분배를 해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계산법을 샅샅이 파헤쳐서 똑똑하게 연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각각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 소득에는 일에서 버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포함되죠. 재산에는 부동산, 토지, 전월세 보증금과 같은 일반 재산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재산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잠깐 들여다봐도 소득과 재산의 종류가 참 많죠. 이 많은 종류의 소득과 재산은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헷갈려 하시고 정확하게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 기초연금을 못 받아도 그냥 포기하시곤 하죠. 일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4%, 금융재산은 6%로 환산되어 최종 재산평가액이 산출되고 상시근로소득은 공제액 108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 30%를 공제해 소득평가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앞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한탄하셨던 68세 홍길동 어르신. 회사에 다니면서 한 달에 월급 180만원을 벌고 이자소득 16만원, 지금 살고 있는 서울집이 공시지가는 5억, 금융재산이 3억 있다고 할 때 우리 홍길동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상시근로소득은 108만원 공제 후 추가 30%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어르신의 근로소득 환산액은 50만 4천원이 되네요. 실제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50만 4천원이니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은 어떨까요? 이자소득은 4만원만 공제되고 전액이 월 소득평가액으로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즉 16만원에서 4만원을 뺀 12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근로소득 180만원과 이자소득 16만원이 있을 경우 홍길동 어르신의 소득평가액은 50만 4천원에 12만원을 더한 62만 4천원이 됩니다. 재산은 얼마가 있다고 했었죠? 공시지가 5억에 자가와 금융재산 3억이 있었죠. 부동산은 일반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홍길동 어르신은 서울시에 살기 때문에 대도시 거주자 기본재산액 공제액에 해당되어 1억 3,50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인 3억 6,500만원의 4%가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기초연금은 월별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니까 4%로 환산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별 소득평가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은 121만 6,667원입니다.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액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3억이 있었죠? 금융재산은 환산율 6%를 적용하며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공제액이 2천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3억 원에서 기본공제액인 2천만 원을 뺐고 남은 금액인 2억 8천만 원의 6%는 1,680만 원이죠.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40만 원의 금융재산 환산액이 산출되네요. 일반재산 환산 금액인 121만 6,667원과 금융재산 환산액인 140만 원을 더한 261만 6,667원이 홍길동 어르신의 재산평가액이 되는 것이죠. 즉 홍길동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62만 4천원과 재산평가액 261만 6,667원을 더한 324만 667원이죠. 2023년 부부가구 기준이 323만 2천원이니까 홍길동 어르신은 고작 8,667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네요. 너무 억울하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금융재산 3억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3억짜리 집을 매매한다면 홍길동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3억은 6%로 환산되지만 집을 추가로 매수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4% 적용해서 홍길동 어르신의 최종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62만 4천원에 재산평가액 221만 6,667원을 합산한 284만 667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금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금융재산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적합, 부적합이 나뉘기도 합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추가로 매매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재산 구성 시 참고는 해볼 수 있겠죠. 재산 총액이 똑같이 5억이라도 일반재산으로 5억 가지고 있는지 금융재산으로 5억이 있는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지는 것처럼 각자 소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내 옆집에 사는 이웃과 단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이 금융재산만 있을 때, 집만 있을 때, 소득만 있을 때 얼마까지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딱 은행에 예적금만 있을 때 최대 보유 가능한 금액은 대략 4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금융재산이 4억 2천 있다면 4억 2천만 원에서 금융재산공제액 2천만 원을 빼주고 여기서 금융재산 환산율인 6%를 곱해서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2023년 단독가구 기준이 202만 원이니까 겨우 기준 안에 들어와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서울에 집만 한 채 있는 어르신은 공시지가가 얼마까지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공시지가가 7억 4천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7억 4천만 원에서 대도시의 일반 재산 공제액인 1억 3,500만 원을 빼고 여기서 다시 4%의 환산율을 적용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201만 6,667원이 산출됩니다. 202만 원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오죠. 어쨌든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 공시지가가 7억 4천만 원인 단독가구 어르신도 연금을 받을 수 있죠. 셋째, 소득재산 하나도 없이 소득만 있을 때는 어떨까요? 소득 상한액은 396만 원입니다. 다른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상시근로소득만 있을 때 396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볼까요? 상시근로소득 396만 원에서 소득공제액 108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 금액은 201만 6천 원입니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안에 들어오죠? 만약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기본공제 108만 원이 적용되지 않아 불리하고 일용근로소득은 아예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니 유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복달과 함께 알아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모두 이해하셨나요? 세부 항목별 공제금액도 환산율도 달라 헷갈리실 수 있고 정작 본인의 재산사항을 속속들이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해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지만 이건 역시 재산 금액을 스스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신청해보면 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지방의 토지처럼 숨겨져 있던 재산이나 나의 자산 총액이 확인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따라서 일단 대략적인 재산 사항을 확인해서 계산해보고 어느 정도 기준 안에 들어올 것 같다면 신청을 먼저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신청부터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잘 되었어요. 무작정 신청부터 하고 나면 향후 10년간 기초연금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기타 증여재산 때문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타 증여재산이 무엇인지, 왜 반영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피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모르면 손해보는 복지정보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